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6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은 공통적으로 거대 담론을 좋아해. 나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아주 작고 사소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 추상적인 이야기는 질색이거든. 효도해라, 정의를 실천해라. 이런 큰 일반론을 주장하는 건 공허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샤르트르도 그랬지. 증집 영장과 어머니 부고를 동시에 받았어. 군대에 늦으면 타령이다. 너는 어머니 장례식에 갈래? 군대에 갈래? 퍼블릭과 개인의 의무가 충돌할 때 어떡할 거냐는 거지. 인간사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하버드대 학생들하고 논쟁하잖아. 고장난 전차가 오고 있다. 선로가 갈라져 있다. 나는 스위치를 바꿔주는 사람이다. 그냥 두면 트레일러가 10사람의 인부를 깔아 죽이고 선로를 바꾸면 한 사람이 죽는다. 어떻게 할래? 학생들은 당연히 10명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한 사람이 내 친구고 다른 쪽에 10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할래?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다른 쪽에 10사람은 친구다. 어떻게 할래? 가혹해도 케이스를 파고드는 거야. 그 목적이 뭐겠나? 처음에 쉽게 결정했던 일반론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깨닫기 위해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야. 일반론이 진리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하네. 코로나 시절에는 더욱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한 사람을 구할 것인가, 9사람을 구할 것인가. 마스크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네. 마스크는 처음에 내가 살기 위해 썼지. 지금은 어떤가?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남에게 안 옮기려고 써. 사회적 시선에 강제가 있지.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마스크는 쓴 게 아니라 입마개처럼 씌워진 게 되는 거야. 쓴 거든 씌워진 것이든 마스크를 한 건 똑같지만 파고 들어가면 마스크 한 장에 사회와 나의 관계가 나와. 스웨덴은 일절 관여를 안 해. 국가에서 통제하지 않지. 쓰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다 쓰고 지켜. 교통법규도 그래. 법규를 없애면 오히려 법규를 지켜. 이건 자율성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에 대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네. 개인의 생명에 국가나 제도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게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 같아도 위험해. 미친 사람 가두는 건 당연해 보이지만 미쳤다는 걸 누가 결정하느냐 말이지. 겉으로 보면 감옥이나 정신병원은 당연해 보여도 그 안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정상이 아니라는 건 누구의 결정이야. 내 말은 환자든 죄인이든 격리하고 처벌을 내릴 때 무조건 전체를 위한 결정이라는 일반론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구하러 간다는 예수의 말을 생각해 보라고. 왜 그랬을까?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귀한 것 같지. 경중이 다를 것 같지. 아니야. 99마리도 다 한 마리씩이야.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다른 99마리도 길을 잃을 수 있어. 왜 그 생각을 못하나? 길 잃은 한 마리가 99마리와 다른 게 아니야. 똑같아.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한 명의 죽음은 모두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야.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이 있지. 참혹한 전쟁터에서 청년들이 죽어나가지. 주인공 폴이 총에 맞아 숨을 거두던 날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는 최고 사령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다네. 거기선 100명 이상 죽으면 이상이 있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런데 죽어간 폴의 어머니에게는 과연 서부전선에 이상이 없었던 걸까?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건 통계야. 100만 명이 죽어도 그건 다 한 사람의 사적 죽음이거든. 타자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고 그 자리가 윤리의 출발점이라네. 나는 그동안 집단주의, 국가주의를 경멸해 왔네. 바글바글한 데는 끼고 싶지 않아서 해수욕장도 안 갔어. 사람들 잔뜩 있는 곳에서 군중의 한 사람으로 끼어 있는 게 싫었다네. 인간이면 언어를 가졌고 이름을 가졌고 지문을 가졌어. 그게 바로 only one이야. 우리 중에 그놈이 아니라 유일한 한 놈이라는 거지. 그렇게 내가 유일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거야.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끌어안겠나. 나 없는 우리 아니들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사이를 강조했잖아. 나와 너 사이. 그 사이에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거지. 앞으로 점점 더 인터페이스 접속 장치가 중요해. 이 컵을 보게. 컵은 컵이고 나는 나지. 달라. 서로 타자야. 그런데 이 컵에 손잡이가 생겨봐. 관계가 생기잖아. 손잡이가 뭔가 잡으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손잡이는 컵의 것일까 나의 것일까? 컵에 달렸으니 컵의 것이겠지만 또 컵의 것만은 아니잖아. 손잡이 달린 인간으로 사느냐 손잡이 없는 인간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그런데 또 한편 컵에 손잡이가 아니라 자기 이름이 쓰여 있다고 생각해봐. 갑작스럽게 내 것이 되잖아. 같은 사물인데도 달라지는 거야. 유일해지는 거지. 이런 생활 속의 생각이 시가 되고 에세이가 되고 소설이 되고 철학이 되는 거라네. 이어가는 7번째 강의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대목부터 시작해보죠.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야기 죽음의 수용소. 극한 상황이 오면 악마의 본성이 살아나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서로 살려고 악달구니를 쓸 줄 알았던 곳에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어. 못된 깡패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나치 장교 중에도 인간적인 사람이 있어. 배신하는 놈은 평소 믿었던 사람이야. 극한에 몰리지 않으면 인간은 모르는 거라네. 수용소에 와서 비로소 인간의 민낯을 본 거지. 보통 때는 감추고 살아. 자기도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걸세. 그렇게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을 관찰하고 그 반응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실존주의라네.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논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건 윤리적 판단이지. 진의 세계에 들어가면 선악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게 진짜냐 가짜냐로 갈라져. 인간이 참인가 거짓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이 착한가 착하지 않는가의 물음하고는 다르다네. 참인가 거짓인가는 생각을 다루는 인지론이고 착한가 악한가는 행위를 다루는 행위론이야. 선악은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나거든. 그런데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져. 살인자여도 잘생긴 사람 있잖아. 살인자라고 해서 다 험악하게 생긴 것은 아니거든. 그건 윤리하고도 관계없고 진리하고도 관계없어. 아름다움과 추함은 또 다른 거라네. 참을 다루는 진도, 행위를 다루는 선도 아니야. 제각각 미를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표현의 영역이라네. 생각을 다루는 인지론, 실천을 다루는 행위론, 표현을 다루는 판단론. 인간으로 풍부하게 누리고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네. 예를 들어 볼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의 물리적 실체를 볼 수 있나? 이것은 있다 없다의 문제야. 인지론으로 보면 없는 거야. 순수 이성이지.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신이 있어야 해. 그래야 질서도 잡히고 선악의 기준도 생기거든. 그러면 그건 행위론이 되는 거야. 실천 이성이지. 표현의 세계를 볼까? 흔히 시인을 신의 감정을 대필해서 표현하는 존재라고들 해. 그러나 물질 중심 사회에서 시인은 하등 쓸모없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시인을 필요로 한다네. 철학도 시로 표현되면 더 잘 이해되거든. 그게 표현론, 판단 이성이라네. 그렇게 서양은 세 가지 다른 기준으로 진선미, 의식주를 구분해서 논하는데 동양은 좀 두루뭉실해. 진이 선이고 선이 미고 미가 선인 걸로 착각해. 착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거든. 진선미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 심지어 서로 갈등시켜서 진선미를 등수로 가려. 다시 얘기하지만 참과 거짓의 세계, 선악의 세계, 미취의 세계는 범주가 달라. 이 세 개의 세계를 얼마나 잘 구분하고 자연스럽게 융합하느냐가 서양과 동양의 큰 차이를 만들어. 철학자 칸트는 바로 그 세 가지 영역을 질서 있게 정리했지. 진실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루고 선악의 윤리 문제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다루고 아름다움에 관한 것은 판단 이성 비판에서 다뤘지.
그게 모여서 서양의 세 가지 기준인 진선미가 된 거라네. 이제 좀 다른 쪽 얘기를 해볼까? 율리학을 죽인 건 심리학이야. 내가 악해서 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분석하거든. 심리는 윤리적인 게 아니니까.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바탕에는 유물론적인 사고가 있어. 호르몬, 전두엽, 뇌 과학으로 풀면 인간은 뇌 전달 물질에 따라 조종당하는 거야. 호르몬에 따라 흥분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윤리학은 정신적인 건데 심리학이 생기면서부터 과학이 됐어. 뇌 과학이 들어서면서부터 윤리학의 자리를 심리학이 꿰찼고 심리학이 인지론을 대신해서 AI가 되고 있다네. 뇌과학, 인공지능으로 더 나아가면 이제는 로봇이 심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냐를 다투겠지. 커튼 쳐놓고 대화하면 자네도 앞사람이 로봇인지 사람인지 분간 못할 거야. 기계에는 마음이 없다고 하지? 그것도 웃기는 소리일세. 사람도 그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는 거야. 커튼 치고 한쪽은 로봇, 한쪽은 사람이 들어가서 대화해보면 기계가 더 인간 같을 수도 있어. 유물론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로봇과 인간은 다르지 않아. 마음도 화학 물질론이 되니 그런 식이면 로봇 하나 사면 되는 거지. 과학의 실수가 거기에 있네. 진짜 인간을 뺀 거야. 인간은 변덕스럽고 보편성이 없어. 사실 모든 생물이 다 그래. 그런데 생명 아닌 것은 안 그래.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지. 과학으로 일반화하려면 그 대상이 정물이어야 하는 거야. 생명이 없어야 하는 거지. 과학은 유니버셜, 우주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만물의 척도를 인간으로 하면 비과학이 돼버려. 인간을 배제해야 통하는 게 과학이야. 그래서 과학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걸 인정 안 해.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란 표준은 제멋대로가 되거든. 사람은 몹시 제멋대로야. 그런 저마다의 개별적인 주관이 과학의 시야에서는 이물질이야. 인간을 없애야 과학이 선명해져. 그런데 문학 예술은 그렇지 않아.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네. 동물을 이야기해도 인간이 돼. 이솝우화처럼. 과학과 예술이 대립하는 이유는 분명해. 과학은 모든 것을 비인간으로 가정하고 예술은 모든 것을 인간으로 상상하기 때문이라네. 8번째 강의로 넘어가 볼까요? 첫 페이지부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시 한 구절이 있어서 먼저 읽어드리고 싶네요. 내 고향은 달동네. 너무 비루해서 반짝이는 거라곤 별빛밖에는 없지. 영화 변산에서 이 시를 인용한 다른 변산의 시가 있죠. 내 고향은 폐항,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원작 시를 몰랐던 시절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식구가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오늘 이 책에서 이 식구를 다시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웠네요. 이번 강의는 럭셔리한 삶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스토리텔링이 럭셔리한 인생을 만들어. 세일에서 싸게 산 다이아몬드와 첫 아이 낳았을 때 남편이 선물해준 루비 반지 중 어느 것이 더 럭셔리한가? 우리는 겉으로 번쩍거리는 걸 럭셔리하다고 착각하지만 내면의 빛은 그렇게 번쩍거리지 않아. 거꾸로 빛을 감추고 있지.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네. 하지만 그 자체가 고유한 금광이지. 글을 쓸 때 나는 관심, 관찰, 관계, 평생 이 세 가지 순서를 반복하며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네. 관심을 가지면 관찰하게 되고 관찰을 하면 나와의 관계가 생겨. 젊었을 때는 관심이 최우선이었어. 40, 50대가 되니 관찰을 알겠더군. 늙어지니 관계가 남아. 관계가 생기려면 여러 대상에 한꺼번에 기웃거리면 안 돼. 데이트하는 곳에 가봐. 10명 있어도 한 명만 보이잖아. 그 한 명만 관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라 한 커트의 프레임이야. 한 커트 한 커트 소중한 장면을 연결해 보니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지.
한 커트의 프레임에서 관찰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져. 찍지 못한 것, 버렸던 것들이 나중에 다시 연결돼서 돌아오기도 해. 이어지는 9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예술종합대학이 탄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반대하는 다른 부처의 장관들을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동자부 장관, 당신이 그랬지요. 문화부에만 학교 만드는 특권 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좋아요. 당신이 어린애 낳았는데 그 애가 기저귀 찬 채로 여기 팔아 하면 석유 나오고 저기 팔아 그러면 가스 나오고 그런 애가 있어요. 있다면 에너지 학교 만드세요. 농림부 장관, 당신이 어린애 낳았는데 6살도 안 된 애가 하루에 10명이 심어야 할 모를 혼자 심으면 농림학교 만드세요. 그런데 문화 영역에서는 4살짜리 모차르트와 피카소가 나와서 아버지 그거 틀렸어요 하고 가르쳐요. 이런 천재들을 보통 애들처럼 길러서 대학 입학시키자고요. 그 사이 아이는 다 망가져요. 천재가 있으면 특별 교육시켜야 해요. 특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한 애들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쓸모를 못 찾은 놈에게 눈곱 하나 떼서 붙여주면 그 아이가 화가가 되고 귀뒤 좀 후벼서 넣어주면 그 아이가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너 세상 나가면 쓸모없다 조롱받을 테니 내 눈곱으로 미술 해먹어라. 너 세상 나가면 이상한 놈이라고 왕따 당할 테니 내 기주로 음악 해먹어라. 그게 예술가예요. 예술가들은 그 재능 빼면 세상 못 살아요. 아무것도 못해서 범죄자 돼요. 그러니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에요. 학교 만들어주는 게 자비예요. 그렇게 5분 만에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답니다. 불현듯 그가 알바트로스 이야기를 꺼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다네.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날 때는 눈부시지만 날개가 커서 땅에 내려오면 중심을 못 잡고 기우뚱거려. 사람이 와도 도망 못 가고 쉽게 잡혀서 바보새라고 한다네.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알바트로스가 땅에 내려오면 바보가 되는 거야. 그게 예술가야. 날아다니는 사람은 걷지 못해. 예술가들은 나는 사람들이야. 시인 부들레르처럼, 이상처럼. 그들은 알바트로스에서 자기를 본 사람들이지. 지상에서 호랑이처럼, 늑대처럼 이빨 있고 발톱 있고 잘 뛰는 놈이라면 예술가가 되겠나. 알바트로스니까 예술하는 거야. 모든 아이들은 다 천재로 태어나서 둔재로 성장할 뿐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천재라네. 그 재능을 어머니가 줬겠어, 아버지가 줬겠어. 하늘이 준 거지. 태아는 하늘이 준 재능으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아. 그리고 태어날 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나온다네.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는 한 그래. 아이는 스스로 태어나는 거야. 엄마의 의지로 낳는 게 아니야. 아이가 아이의 의지로 나온 거지. 생일날이 그 의지와 힘이 가장 만개한 날이야. 출생일만은 하나님이 주신 날짜 중에서 내가 골라서 나온 것이거든. 그 이후로는 전부 남의 간섭과 보호를 받고 산다네. 저는 이 말을 보고 나니까 생일날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 의지와 힘이 가장 만개해서 내가 골라서 나온 날. 앞으로 생일날이 더 특별해질 것 같아요. 지난 장에는 럭셔리한 삶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장에는 리빙과 라이프에 대한 차이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리빙과 라이프, 그 차이가 뭔 줄 아나? 의식주와 진선미지. 월급 더 많이 받고 자식이 더 좋은 학교 가고 이게 목적이 되면 그건 리빙이야. 진선미에서 오는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돈은 더 벌지 몰라도 인생이 내내 고된 거야. 진선미를 아는 사람은 밥을 굶어도 웃는다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와 닿죠. 그럼 잠시 휴강하고 다음 시간에 10강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